첫 번째 이슈는 뭐 어제도 다뤘지만요. 북한 내용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어제 국정원이 정보위원장, 국회 정보위원장 등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설명을 한 겁니다. 북 발사체 도발로 보기 힘들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가서 정보위원장에게 보고를 했는데요. 미사일 여부 분석 중이다. 그리고요. 방어 훈련 뭐 이런 성향이 있는 것 같다. 성격이다. 자극적 내용 자제. 북한 대화판은 깨지 않으려는 듯하다. 이렇게 국정원이 분석한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자 한국당 국정원도 김정은 대변인. 또 한국당이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일본 아베 총리는 북 발사체 관련해서 긴급 전화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일단 국정원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자, 미국도 굉장히 신중한 모습입니다. 매일경제 기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이 ICBM을 쏜 건 아니다. ICBM 아니다. 쏜 그 존재가. 수준의 대화하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사일 단정 신중한 한국과 미국.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신중한 이유가. 미사일이라고 판명된 추가 제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부담스럽습니다. 만약에 추가 제재가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과의 대화의 판이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협상판 깨지면 트럼프도 부담이다. 그런 와중에 CNN, 아까 일면 기사 봤죠? 그런 사진을 분석하면서 북한 발사체가 단거리 미사일로 보인다. 그리고 국정원, 과거와 같은 도발은 아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폼페이오가 어떤 나라의 경계선도 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한미일 어느 나라에도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대응방 발사를 할 그런 사안은 아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번에 이 발사는 과거처럼 그렇게 도발적인 걸로 보지 않는 것 같아요. 대외 압박의 성격이 있긴 있지만 비핵화 협상의 판은 깨지 않겠다. 그런 의도로 보도 수위를 조절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We have high confidence that they were not intermediate range missiles, that they were not long range missiles or intercontinental missiles. We still have every intention of negotiating a good resolution with North Korea to get them to denuclearize. 자, 지금 영상에서 나온 설명들을 보면요, 최영호 교수님, 우리 정부나 미국 정부나 북한이 한 일에 대해서 애써서 도발은 아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미사일로 꼭 볼 수도 없다. 굉장히 좀 애써 설명하는 느낌이 들어요, 분명히요. 그렇죠. 미국은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까지 자랑한 게 딴 게 아니고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최고의 성과로 내놨는데 그러네요. 탄도미사일 쐈다 그러면 뭐 미국 자체가 지금 체면이 굉장히 지금까지 한 설명이 이상해져 버리네요. 그럼요. 지금 뭐 거기도 지금 뭐 미국 이제 가보시면요. 벌써 선거 분위기예요, 거기는. 대선 분위기로 갔기 때문에 초반부터 그런 것을 밀리기 싫어하고 사실 우리가 이제 맥선더라는 이 합동작전을 대체해서 지난달에 미국 공군하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대응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가장 궁금한 거는 뭐 미사일 쏘면요. 그 다음 날이면 미사일의 재원에 대해서 뭐 신문에서 아주 자세히 나오는데 이번엔 그게 없죠. 그게 지금 이거 탄도미사일로 갈 거냐, 뭐 이 발사체로 갈 거냐에 대해서 그래서 논란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미사일이 됐던 뭐 발사체가 됐건 대한민국 수도가 이 소위 말하는 이 조준권 안에 다 들어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표명은 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은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재정 전 의원께서는 우리 당국과 미국 당국의 저는 신중한 모습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지금으로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한국과 미국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일본까지도 그러네.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일본도 있거든요. 과거 같으면 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죠. 굉장히 비난했을 텐데 지금 그렇죠. 잠잠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미일 간의 공조하에 아하. 지금 수위를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데 뭐 북한이 그동안 숫한 핵미사일 뭐 이런 예. 이제 발사 등을 통해서 예. 미국 본토까지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은 예. 국제사회가 이미 모르지 않죠. 예. 뭐 대한민국 수도를 포함해서요. 예.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게 평화 무드를 이어갈 것인가. 북한의 무력 사용 가능성이라든지 역량을 예. 전 세계가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이번 뭐 단거리 발사체이든 미사일이든 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대화를 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예. 보이고요. 한미일의 반응도 보면 그래 북한과의 판은 깨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명확해지는데 예. 결국 그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우리 정부, 뭐 미국 정부 굉장히 신중합니다. 그리고 애써 사실은 좀 해석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도발은 아니고 지금 대화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그 판을 깨서는 안 된다는 어떤 그런 의도 좀 엿보이긴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 부분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일각에서 나온 얘기이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 분명히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이겁니다. 지난 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쏘아올린 이 존재는요, 사거리가 240km 정도로 지금 측정이 됩니다. 뭐 최대 사거리는 500km까지 갈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지만요. 근데 이거를 남쪽으로 돌리면요, 용인 육군 지작사 사정권, 지상 작전사령부가 사정권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작선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군에서. 자, 여기 보시면 북단거리 발사체 꼬리무는 의문점이다. 북한,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핵심 기술을 습득한 것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존재를 쏘아 올린 걸로 봐서는요, 제3국을 통해서 혹시 이 기술을 얻은 것 아닌가. 굉장히 이게 고급 기술에 속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미가 사전에 도발 포착했을 가능성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이 존재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요. 뭐 누가 봐도 ICBM은 아닙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까지 날아가는 그런 미사일은 아니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당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어떤 무기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그래서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선 이와 관련해서 여야의 반응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유감을 표하며 북한 당국은 추가적 긴장 완화보다는 남북 및 북미 간의 대화에 즉각 나서기 바랍니다. 어린이가 무슨 새총 쏜 것도 아니고 발사체라는 말을 군에서 사용할 수가 있겠나.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 군입니다. 이 정권이 근본적으로 상황을 오판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을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 만에 우리 경제와 민생이 다 무너졌는데 이제 안보까지도 총체적 붕괴를 염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최영하 교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맥스 썬더 훈련인데 그 맥스 썬더가 아니라 한국 이 공군 훈련을 말씀하신 거죠? 대체한 거죠. 그래서 연합편대를 그렇죠. 해서 대체한 지금 훈련을 맥스 썬더는 했었죠. 하지 않고 있는데 안 그게 했죠. 대체 훈련, 예, 다른 대체 훈련, 훈련. 예, 그거에 대한 맞습니다. 북한이 대응일 수도 있다. 맞습니다. 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아까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시 맥스 썬더는 이게 없어진 훈련 같은데 없어졌죠. 그렇죠. 예. 그거는 아니고 다른 대체 훈련을 말씀하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바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경환 변호사. 예. 기사도 봤고요. 여야의 반응까지 봤습니다. 사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ICBM은 아니다. 자, 미국의 관심사는 미국 본토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도 관심이지만요. 우리 남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어떤 무기 체계를 갖는 것에 대한 우리는 위협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거와 비슷한 것이 보인 거예요.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군에서 예. 당연히 대화에 의한 평화 중요하고요. 예.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정부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 대화의 끈을 놓치려고 하지 않는 것은 내가 이해가 됩니다. 예.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예. 그렇지만 과연 그것만이 정부냐? 이번에 미사일인지 발사체인지 명백하지 않지만 외신들은 전부 다 미사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북한은 전술 유도 체계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얘기 전술 유도 무기 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아까 교수님도 얘기했지만 예. 한국의 훈련 그리고 F-35 도입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한 반발의 성격도 저는 분명히 있다 봅니다.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 북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예. 계속적인 무기들 개발에 대한 실험, 그 실험의 대상은 어디냐? 결국은 남한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이 계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그런데 예. 그 강화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방사포가 아니라 예. 미사일 수준에 이르게 된다면 예.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직접적 위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리도 굳이 지작사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240km까지 가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되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눈을 감을 필요가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대화의 끈을 놓치지 않는 건 좋지만 정확한 입장, 원칙적 입장을 견지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대화의 끈을 계속 가져가는 게 맞지 않은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북한이 잘못된 관점을 가질 수가 있죠. 계속적으로 이 심한 행동이나 말을 해도 남한 정부에서는 계속 받아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계속 강화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의 태도도 처음에 대화에 나오려고 했던 태도보다 훨씬 더 강한 입장을 가져가는 이유 자체가 혹시 남한 정부가 이 계속적인 유화 정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신들이 강경책을 가져갈 때 유화를 양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잘못된 관점을 계속 가져가는 거 아니라는 어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양지열 변호사, 지난 주말 4일입니다. 북한이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청와대나 우리 정부의 처음 반응은 이제 우려를 표명을 했어요. 이거는. 그렇다면 그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은 사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 합의에. 그런 걱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북한한테 좀 항의 내지는 이의 제기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근데 이제 북한에서 얘기하면서 지금 나오고 있던 우려나 걱정 같은 것들을 다 당연히 같이 공감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북한 측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행동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고 첫 번째 청와대가 발표를 하긴 했죠. 그 이후에 이제 더 강력한 어떤 얘기는 하고 있지 않긴 합니다만. 그 정도에서 일단 멈췄습니다. 그 정도에서 했죠. 왜 그랬냐고 한다면 이제 청와대 해석처럼 이게 대외 압박용은 맞는데 도발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대외 압박용이 맞는데 도발용이 아니라는 것은 싸움을 걸어온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걸어온 게 아닌데 거기에 우리가 또 싸움으로 맞설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일 것도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들은 충분히 또 가져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국회 정보회의에 보고를 할 때 북한이 이게 도발용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확신하냐고 국회의원들이 물었을 때 국정원의 반응이 북한이 우리가 우리를 외세에서 침격이 왔었을 때 적극적으로 반격하겠다는 말을 북한 김정은 국정원위원장이 발표를 했는데 또 영업하느라 해외에 나갈 때는 그 얘기를 또 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어떤 상황에 맞는 반응을 좀 하고 있고. 북한 안에다 대고 하는 소리일 수도 있다. 아니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북한 안에 북한 주민들에게 하는 목소리가 또 다른 거고 그걸 둘 다 알겠죠. 우리가 안에 사는 것도 바깥에서 우리를 볼 거는 것도 알고 우리가 영업하느라고 또 둘 다 볼 거는데 왜 이걸 굳이 차이를 줬을 것이냐라는 것까지도 파악을 해가고 있는 거죠. 아무튼 북한이 뭔가를 쐈는데 그 존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참 한미일이 보고는 있습니다만 고민을 섞어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게 9.19 군사합의에 분명히 나온 게 무력을 증강하면 안 된다 그랬거든요. 요번에는 근데 이 미사일 이스카테르인가요? 그거는 포물선 그리는 게 아니고 올라갔다 내려오면서 낮게 올라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소위 말하는 다단계 비행 이동이 가능한 정점을 지난 뒤에는 그 포물선이 여러 가지 형태를 보이더군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력 증강이다 이거죠. 그래서 다른 거보다는 그러한 9.19 군사합의 문제도 분명히 지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NSC 같은 것이 좀 열려서 좀 중의를 모았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우리 정부에게 지금 고민을 자꾸 던져주는 거예요. 지금 대화를 이어가야 된다는 큰 대의가 있는데 그 대의와는 또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나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그리고 우리도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수인가요, 이게? 아마 그렇게 읽히기도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왜라는 질문의 답을 찾아봅니다. 보시죠. 오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는요, 지지율 얘기입니다. 동물국회라는 비난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지지율이 민주당도 한국당도 상승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기사가 한국일보 기사인데 이쪽에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갈등에 민주, 한국 지지율 동반 상승이다. 이게요, 보시면 통상 갈등 그러면 동반 상승 이거는 좀 잘 어울리지 않는 조합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그리고 이달 2일부터 3일까지 뭐 몇 차례 나눠서 한 2천여 명이 넘게 한 조사인데요. 이렇습니다. 일단 여기 제목 좀 잡아주시죠. 위에. 결과가 나왔는데 이래요. 한국당이 33%가 나왔는데 현 정부 들어서 최고입니다. 최고. 그리고요. 민주당은 40%대를 기록을 했는데요. 10주, 10주 만에 회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다 오른 거예요, 지금. 두 정당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요. 49.1%로 지금 오른 겁니다. 여기 보면 이래요. 여기 좀 설명 좀 하겠습니다. 대치 국면이 장기화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동시에 지지율 상승 효과를 누리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도 5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좀 하락세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른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요. 이런 현상도 있어요. 이 아랫분 잡아주시죠. 거대 양당을 중심으로 지지층이 결집하면서 나머지 야 3당의 지지율은 모두 하락했다. 이겁니다.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건지요. 일단 이와 관련해서 여야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것부터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국회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놈들한테 이 국회를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한테는 국회 정상화를 빨리 해야 된다는 부탁을 하셨고 의장께서도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거한동 미사일 도발 긴장을 주탄한다. 만약 북한에서 쏘면 어디 오겠습니까? 바로 여기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이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국방부에서 또 그런 소리 하고 있어. 다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지금 승리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제 좌파의 폭망의 시기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반하장 여당에게 그리고 여당 야합 세력에게 여러분 심판해 주십시오. 네, 방금 신문을 통해 소개한 이 여론조사 내용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무당층,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까지 응답을 할 때 지지하는 곳이 없습니다라고 말하시는 유권자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양지열 변호사, 이 현상은 그러면은 지지층이 결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 보입니다.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보이죠. 그리고 이제 패스트트랙 갈등이라는 그런 상황을 봤을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느냐를 보는 시각이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저 일의 현상 자체가 자유한국당의 지나친 반발 내지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국회에서의 법상의 절차에 대해서 참가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주장하듯이 일방통행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좀 전에 이제 광화문 집회 현장에 있었듯이
그래도 민주당의 지지율도 어쨌든 상당히 높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절반 가까운 지지가 있는 상황에서 좌파 독재라든가 일방통행이라든가 폭망이라는 식의 공격이라고 하는 게 과연 정치적 공격으로서 이게 공격으로서 좋고 내부 지지층을 결속시키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스러운 건 또 그렇게 해서 지지율이 오르는 효과를 받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지도부로서도 쉽게 포기하기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또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포기하기도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참 그렇게 더 아이러니한 것은 그 와중에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이 떨어졌잖아요. 어렵게 패스트트랙 만들어놨고 비례대표제 연동형 하겠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지율은 떨어져버린 이 아이러니를 또 이 3당은 어떻게 극복을 해나갈지 참 좀 많이 답답하네요. 이 상황이. 유교환 변호사. 여야가 거의 절반으로 갈라져서 저렇게 극한 대립을 한 상황에서 지금 그 여야를 지지하는 유권자 역시 또 이렇게 갈라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결국 원인은 뭐 지지율 결집, 얘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지지율이 이렇게 양쪽으로 결집되는가? 저는 이게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 국민을 갈라놓는 정치, 저는 이것이 문제라 봅니다. 저는 정당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 보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뭐 정당의 목적이 그런 거니까. 근데 저는 대통령은 그래서는 안 된다 봅니다. 대통령은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체를 보고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대통령이 처음 취임사를 할 때도 전체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본인이 선언하셨고 거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는 이야기는 뭐 본인이 원래 그 공약을 이야기할 때도 혁치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완벽하게 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의 이야기들은 들어주는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나아가지 않고 계속적으로 자신의 지지층을만 본다면 대통령마저도 본인이 소속했던 정당과 똑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계속적으로 국민들은 결국 국민들 전체적으로 갈라지는 형태가 될 것이다. 그렇다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갈라졌을 때 과연 이것이 대통령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국민들이 이렇게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 전체를 아우르는 조정적 역할을 분명히 하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야 정당이 조금 거친 언사를 통해서 서로의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모습은 그런 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이신가요? 그런 부분은? 뭐 아쉽지만 어쨌든 정당의 목적 자체가 어떤 정권을 탈취하는 게 목적이라면 뭐 탈취하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정권을 획득한다로 고치겠습니다. 정권 획득이 목적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지층에 우선되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적어도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처음에는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대통령이 됐지만 결국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이게 방점이 있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배재영 전 의원, 뭐 소수 정당의 고뇌라고 쓰셨는데 일단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요. 극한 대립을 하면 할수록 지지율이 오른다.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지금. 이걸 어떻게, 이게 긍정적이지는 절대 않을 텐데요. 뭐 사실 소수 정당의 고뇌라는 말씀은 따로 설명을 안 드려도 우리 뭐 시청자분들께서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겨우 패스트트랙까지 해서 지금 이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정당 지지율과 그다음에 총선 결과를 잘 잇닿을 수 있도록 어떤 이제 이 시발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정작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고뇌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물론 소수정당 지금 소속이 아니라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면 여당의 목소리를 지지하시는 분들과 야당의 목소리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지지하시는 분들 간의 어떤 타협점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 극한적으로 지금 대립을 해 있고 서로 상대당의 잘못이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지지율 결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당장은 뭐 자유한국당이든 민주당이든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전체로 봐서는 그렇게 바람직하진 못한 상황이다라는 데 좀 동의를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치가 타협의 기술이라고 본다면 앞으로 뭐 8일 날 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가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좀 국회가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지층이 결집하고는 있지만 또한 그 제가 많이 듣게 되는 말씀들은 제발 좀 싸우지 마라는 말씀을 다시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싸우지 말라는 말씀들이 좀 줄어들었는데 다시 동물국회가 재연되면서 싸우지 말라는 말씀이 지역에서 많이 들립니다. 그만큼 정치에 대한 또 혐오주의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국회가 다시 문을 열고 국민들에게 좀 이 타협의 정치 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보니까 근데 여러 가지 좀 약간 이렇게 막 충돌되는 현상이 같이 있는 것 같아요. 제발 좀 싸우지 좀 말라는 목소리가 지역에서 많이 들리는데 싸우면 지지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거는 어떻게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최영하 교수님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 세 분 말을 다 종합하면 내년도 총선이 1대1로 갈 것이다. 아,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사실 1대1로 가는 과정에서는 뭐 정기 개편도 있을 거고 이합 집산도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나오는 큰 소리들 또 뭐 진짜 뭐 심지어는 우리가 싸워야 정치다는 얘기까지 하는 부분들이 내년도 선거까지를 보시면은 1대1 구도로 만들어 가는 것이 거대 두 당에는 거대 양당에는 굉장히 플러스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국민들도 또 선택의 이 어떤 기준점을 두기도 조금 편해지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알아서 각자 자기 집으로 지금은 다 귀환하고 있는 분이다. 이렇게 뭐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최영하 교수님의 해석대로라면 이게 총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현상이 더 짙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더 그렇게 짙어질 것 같고요. 지금까지 역대 선거를 보시면 딱 1년 전에 지지율이 크게 변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이게 고착화돼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소수 정당이라든가 분발을 하셔갖고 또 선거제도도 이제 뭐 바뀔 수 있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뭐 나중 결과가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이 구도는 거대 양당이 1대1로 갖고 가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고민을 던져주는 거 아닙니까? 배재정 의원님.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금 다 네 분 패널께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럼 바람직하지 않으면 바람직하게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근데 길은 됩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도대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다시 대화를 시작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대1로 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만 또 거꾸로 선거에 참여하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이 늘어날 수도 있거든요. 당장은 지지율이 좀 이 상승되는 모습으로 무당층이 옅어지겠지만 나중에 선거에 임박해서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투표하기 싫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속출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혐오감을 갖고 나타나지 않으실 분도 있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는데 대화하기가 이렇게 어렵군요. 그리고 같은 여의도에 있습니다. 오다 가다 어깨 스치고 얼굴 자주 봅니다. 그분들 다. 그런데 어렵군요. 그 대화하기가. 알겠습니다. 당의 내홍과 진통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여기 있습니다. 일단 한국일보 기사 이렇게 돼 있군요. 바른미래당 이혼 도장 못 찍는 밤이스러운 이유. 밤이스럽다. 이런 표현. 사실은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요 밤이스럽다는 표현 많이 듣습니다만 이렇게 또 글자로 나오니까 또 느낌이 틀리네요. 밤이스러운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패스트트랙발 4분이 일어났는데요. 지금 불편한 동고가 이어지고 있어요. 손학규, 유승민계 각각 내가 나가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내가 나가라. 내가 왜 나가나 그겁니다. 그런데 이유를 조금 들여다보면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당에 남는 쪽이 정당 보조금을 갖는다. 돈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선거도 칠 수 있는 거죠. 총선 국면 정계 개편 대비 포석도 있다. 일단 집을 차지하고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이에요 지금. 그래서 밤이스러운 이유는 바로 이거다. 이렇게 내용이 걷는데도 갈라지지 못하고 쪼개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 기사는 주말 동안에 바른미래당에서 있었던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바른미래 권은희 등 여성 의원 넷, 김관영 원내대표 빨리 사퇴하라. 이렇게 또 나오고 있습니다. 사보임 반발 계속 이어지고 있죠. 조기 원내대표 선거를 해야 된다. 지금 원내대표 빨리 물러나고
원내대표 경선 다시 해서 이를 계기로 당을 다시 추스려야 된다. 이런 주장입니다. 안철수계 바른정당계 의원 15명 지도부 책임 묻는 긴급 의총 요구. 계속 의총 열어달라 책임을 묻겠다 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반발해서 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지고 그거에 반발해서 또 조치가 취해지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모습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관련 영상 보고 내용 이어가겠습니다. 보시죠. 누구든지 당에 대한 충정으로 대표와 지도부를 비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 없는 소문과 허위 사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유포해서는 안 됩니다. 안철수, 유승민 공동체제를 출범시키라는 주장은 당장 구체적인 대책도 없이 당을 흔들고 당권을 장악하겠다는 계파 패권주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당원은 앞으로 당원 당규상 징계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지도부가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뜻을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이나 우리 또 당원이나 원외위원장님들이나 이렇게 뜻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저는 지도부가 머지않아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봅니다. 현 지도부 사퇴로 마감하고 당이 진짜 국민들한테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는 과정에서 제가 할 일이란 뭐든지 다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네, 이규환 변호사. 예. 지금 언론들은 쪼개지려 해도 쪼개질 수 없는 바른미래당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바른미래당?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예. 쪼개질 거라고 보는데요. 예. 지금 당장은 손학규 대표가 예. 본인의 과거 이미지와 다르게 예. 좀 이런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이유는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손학규 대표는 과거에 정계 은퇴와 복귀를 여러 번 반복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대한 책임의 문제인데 예. 과거 같았으면 그 책임을 지고 당연히 사표를 던졌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 왜 안 던졌느냐? 예. 그 이유는 바로 이번에 던졌다가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이다. 라는 개인적인 좀 판단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라도 예. 어느 정도의 어떤 자신의 진지를 구축해야 되는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냐면 결국 중요한 것은 안심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이 사실 바른미래당의 두 대주주는 예. 안철수와 유승민 두 분인데 결국 손학규는 전문 경영인처럼 그동안 바른미래당을 운영해 왔던 예. 것에 불과한데 예. 지금은 어떻게 보면 같은 대주주의 반열에 올라가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호남계의 축이라고 하는 예. 그런 걸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과연 이 바른미래당의 미래가 예. 과연 이 호남계 의원들과 함께 가는 민주평화당이 해결책인가? 저는 그리 보지 않습니다. 민주평화당은 어떻게 보면 지역의 색깔이 뚜렷한 정당이기 때문에 그렇죠. 호남 색깔이 좀 짙게 있다고 볼 수 있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호남계를 이렇게 흡수하려고 예. 하는 생각들이 있는 건데 예. 과연 바른미래당의 두 주주인 예. 안철수, 유승민 이 대주주가 예. 과연 지역적 색깔이 강한 여기와 어떤 다른 모종의 것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나면 나중에 이 바른미래당이 쪼개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게 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안철수 전 대표가 예. 지금 당장 개입하기에는 예. 본인의 어떤 위험도가 커지기 때문에 예. 좀 더 두고 보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임계치가 높아지면 개입하게 되어져서 정리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영 교수님. 네. 밤이스러운 이유. 방금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좀 추가 설명해 주시죠. 왜 밤이스럽다라는 표현을 자꾸 듣게 되는가? 밤이스럽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지금. 사실 대화를 하려고 그래도 어느 쪽하고 대화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 안에서는 서로 지금 갈라서느니 안 갈라서느니 좀 변호사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예. 이 갈라진다가 아주 팩트로 지금 상수로 남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누가 당 간판을 갖고 가느냐의 싸움이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거기에 국고보조금도 있고 이 소위 말하는 자산도 갖고 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당 간판을 쓰면 당대당 통합이 가능해요. 그러면 향후에 향후에 그러면 지분이 굉장히 확보가 많이 되거든요. 따라서 그 싸움인데 지금 정확히 지금 이 결론을 내주신 게 지금 이제 독일에 안철수 전 대표가 가 있는데 빨리 와서 지금 이 분당의 위기가 눈앞에 보였을 때는
빨리 와서 그럼 삼자를 하든지 양자 간에 얘기를 하든지 해서 지금 뭐 빠른 시일 내에 방향성은 정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기가 연구하고 싶으면 연구하고 하는 거지 지금 저렇게 뭐 바깥에서 돈다 그러면 더욱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며칠 안 남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독일에 가 있는 대주 중 한 명이 빨리 와서 뭔가 수습을 해야 되는 때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통합이 되든 안 하든 거기서 빨리 결론 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네. 참 바른미래당 이 소식은요 매일 조금씩 나오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그냥 내용입니다. 계속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해외에서 들려온 사고 소식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벌어졌군요. 많은 분들이 뭐 영상 보신 분도 있고요. 아마 사진을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깜짝 놀랐죠. 야, 이 비행기가 이렇게까지 사고 날 수도 있구나라고 하면서요. 낙뢰에 맞은 러시아 여객기 비상 착륙 중에 화재가 났습니다. 최소 41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요. 비행기가 이륙한 이후에 벼락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겼죠. 그래서 비상 착륙을 했는데 활주로에 이 비행기 몸체가 부딪히면서 저렇게 불이 났습니다. 지금 비행기 뒷부분은요. 거의 화염 속에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저 비행기 안에 탄, 저 뒷부분에 탄 승객은 어떻게 되는 건가 도대체. 끔찍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용이 좀 자세히 소개되어 있어요. 기장, 이륙 후 번개 맞아 수동 조절로 바꿨고요. 교신 일부 재개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소 유도 착륙, 뭐 이런 절차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연료가 많이 남아서 3차례 활주로와 충돌을 했는데 그 흘러나온 연료의 기체 뒷부분에 이제 화재가 난 겁니다. 불이 붙은 거죠. 그 기름 때문에. 자, 러시아 언론에서는요, 이런 내용을 지금 보도하고 있어요. 일부 승객들이 기내에 그 수화물칸 있지 않습니까? 일어서면 바로 열 수 있는 그 수화물칸. 이런 사고가 난 상황에서 일부 승객들이 짐을 찾으려고 통로를 막으면서 뒤편에 탑승했던 승객들이 탈출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숨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건 좀 너무 안타까운 일이네요, 지금요.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이렇습니다. 한국, 일본은 최근에 있었던 2가지 비행기 사고를 비교하고 있어요. 러시아 41명 사망, 미국 21명 부상입니다. 사망이 아니고요, 그냥 부상. 여객기 사고 대응이 운명을 갈랐다. 이겁니다. 지금 보면 표가 보이시죠? 지난 3일 미국에서도 비행기 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착륙하면서 사고가 났는데 그때는 강으로 빠졌습니다. 활주로를 스쳐 지나가면서 강에 빠져서 다행히 숨진 사람 없고요. 다치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구조가 원활하게 진행됐죠. 반면에 지난 5일 러시아 이 여객기는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러제트기 비상 착륙 과정에서 화재가 났는데요. 승객들이 짐을 찾으려다 통로가 막혀서 오도 가도 못하고 참사를 당했다. 이 얘기입니다. 반면에 미국에서 난 이 여객기 사고는요. 승객 대부분이 군 관계자였는데 구명보트 탈 수 있도록 서로 도와가면서 다 구조를 했답니다. 여객기 사고의 승객들의 대응이 운명을 갈랐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고요.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Машин, полно сирен, мигалок, то есть больше ничего такого не успели заметить. Было изучено 41 тело погибших. Полученная с них информация будет исследована и сопоставлена с данными видеорегистраторов, аудиозаписями переговоров пилотов. 자, 양지열 변호사. 이거 뭐 나라 문제를 떠나서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사망자가 나오면 안 되는 겁니다. 다 구조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리고 이제 사진을 보면
예, 러시아 여객기가 화형에 휩싸였기 때문에 저기서 살아날 수 없는 게 당연한 게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상황인 게 뭐냐면 이게 여객기는 굉장히 그 연료를 장시간을 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싣고 떠납니다. 처음에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 가끔 뉴스 보면 어쩔 수 없이 회항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내려오질 못하고 뱅뱅뱅 몇 시간을 돌다가 비행기 연료를 다 비운 뒤에야 내려오잖아요. 같은 공항에서 이륙 직후에는 착륙을 바로 그러니까 못합니다. 저런 일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여객기 같은 경우는 낙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료가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던 거예요. 급하게 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낙뢰 때문에 불이 붙은 게 아니라 그래서 연료에 불이 붙은 거라서 사실은 기내는 상대적으로 안전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41명의 사망자도 유독가스 질식입니다. 화재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아까는 말씀하셨을 때 뭐 나라의 차 이거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어떤 질서의식이나 이런 부분에서 확연하게 달랐던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여객기들 가끔 우리도 불시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승객들 안전하게 내렸다는 소식도 많이 듣죠. 승무원 지도에 따라서. 뭐 살짝 뭐 갈비뼈 정도 약간 부상이 있고 이런 정도로 나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안전의식이 사실 얼마만큼 중요한가가 여기서 극명하게 차이가 났던 거죠. 그러니까 또 여객기 숫자를 비교해보면요. 미국의 여객기 같은 경우 143명이었고 러시아는 78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비교해봐도 미국 쪽이 오히려 훨씬 위험했던 거예요. 물에 빠졌던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군 관계자들이 미국 쪽에 많았다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생명을 좌우한다는 게 극명하게 드러난 거죠. 아직까지 뭐 사고 이후 다 조사가 진행 중이라서 명확한 거는 없습니다만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이 얘기가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통로가 당시 막혔다. 짐을 찾느라고. 저런 사고가 났을 때 짐을 찾는 게 그렇게 급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사람의 목숨이 달린 일인데. 최영하 교수님. 저거야말로 사실 이 승무원들의 잘못이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초기에 상황을 제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일어서지 못하게 하고 앉혀서 그걸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사실 뭐 우리 일반인이 저런 사고 나면은 허둥지둥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고도로 교육을 받은 승무원들이 저기엔 분명히 매뉴얼이 있고 그랬을 텐데 그거를 승객들을 제압을 하고 상황을 제압을 해서 빨리 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우리 비상사태 났을 때 몸에 있는 거 다 버리고 내리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승객들도 그런 상식들을 많이 찾아야 되지만 저는 초기에 상황 제압을 못한 승무원들의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100% 명확한 건 모릅니다. 그러나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약간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오늘 우리 신문들도 많이 이 내용들은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참 상황이요. 무섭네요. 무섭습니다. 저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진짜 무섭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사회 뉴스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중앙일보 기사가 이제 버닝썬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폭행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폭행 사건과 관련 처음에 이제 이의 제기를 했던 분에 대한 인터뷰 비슷한 형태를 통해서 내용을 전하고 있는데요. 버닝썬 내부 고발자는 가드, 그러니까 보안 요원이었다. 이 가드의 얘기가 여기 전해져 있는데요. VIP들 장난치듯 마약 성폭행을 하더라. 이게 장난의 대상이 절대 아닌데요.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봤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상교 씨 폭행 목격 후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한 겁니다. 물뽕 성폭력, 경찰 유착 등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폭로를 했는가? 굉장히 거칩니다. 표현이. 제가 좀 순화를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들 보기 싫어서 알렸다.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너무나 보기 싫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가 분노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알렸다. 협박 당했지만 후회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좀 강조되어 있군요. 보시죠. 이 처음에 제보를 폭로를 했던 이 가드 보안 요원의 얘기입니다. 올해 나이가요 21살입니다. 굉장히 젊은 친구인데 그 젊은 친구가 보기에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들이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일단은
제보 내용입니다. 그들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마약, 폭행, 성폭력을 장난처럼 다루는 게 인간으로서 봐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걸려서 한번 혼 좀 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양지열 변호사,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입니까? 이게 도대체요. 네, 사실 버닝썬 사건이 지난해 처음 언론에 알려졌을 때는 이렇게까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 만한 그냥 일인지, 그때는 처음에 폭력 사건으로만 단순 폭행 사건인데 왜 경찰들이 손님을 때리지 손님을 오히려 끌고 가지 때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만 알려졌었는데 정말 큰 일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드러나게 됐던 것이 당시에 폭행을 당했던 김상교 씨에게 실제로 버닝썬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 8개월 동안 버닝썬 가드로 근무를 했던 당시 20살 이 청년이 그 내용을 내부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 내부 고발이 있었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도 버닝썬이 진짜 가진 문제점들, 경찰과의 유착관계, 마약이라든가 성폭행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드러날 수 있었다라는 건데요. 참 이걸 뭐 나비 효과라고 하기에는 이 나비가 참 날개짓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게 일단 생각해 보시면 저 청년이 얘기를 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가지고 저런 나쁜 짓 하는 거 우리 보기 싫다고 했지만 그 돈이 아마 이 청년도 유혹을 했을 겁니다. 아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사회에 저도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 많은 가드들이 저 안에 또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사회에 나왔을 때 이건 부조리하다라는 걸 느끼면서도 또 돈 때문에 다른 일 때문에 타협해서 또 그냥 굴러가는 경우도 사실 많지 않습니까? 그걸 끊고 과감하게 나와준 청년 덕분에 이런 일들이 막을 수 있고 이 버닝썬이 앞으로도 추가 피해자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두 번째로 그런 상황에서 저는 꼭 이런 비슷한 일 때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청년도 일종의 내부 고발자였는데 협박받고 위협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겪지 않고 신변이 보장이 되고 내부 고발을 했었을 때 충분하게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해주면서 이 부정부패가 드러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어야 우리가 더 건강해질 수 있는 저런 청년들이 더 용기 있게 나설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이규환 변호사, 지금 이 버닝썬 수사는 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진행이요? 그래서 결국 지금 핵심은 그 폭행이나 성폭 이런 부분들은 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경찰과 육착관계인데요. 이번에 저기 내부 고발자의 고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신고해도 경찰은 클럽 내부로는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 신고하면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신고하면 들어가야죠. 범죄 현장에 안 들어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그 클럽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이 안 들어올 것이다. 라는 걸 인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속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단순히 돈을 받고 이렇게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그 자체 내부에서는 경찰이 아예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어떤 인식이 있었던지에 대해서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는 거죠. 일단 제보 내용이 그런 것까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건 단순히 어떤 봐주는 경찰 한 명과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경찰서와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 이런 것까지 충분히 연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경찰의 유착관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자신이 살을 베어내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경찰이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다음 문제는 또 역시 탈세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계속 돈이 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탈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수익을 환수하는 것. 그래서 탈세를 했을 경우에 단순히 감방가는 문제가 아니라 돈도 이익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돈을 버는 방법이 참 세상에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돈을 벌여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분노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넘겨주시죠. 한국일보 기사, 우리 대학과 기업의 관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학이 특정 기업을 위해 왜 직업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런 이의제기를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서울대의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는 문제를 놓고 진통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몇몇 대학에도 반도체 학과, 특정 기업과 어떤 제휴를 통해서 그런 반도체 학과를 세우고요. 거기 졸업생들은 졸업하자마자 그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근데 이제 서울대 반도체 학과를 설립하는 문제가 진통인가 봅니다. 졸업한 뒤에 삼성, SK 하이닉스 취업,
본격 논의 전부터 반대에 부딪혔다. 내년 신입생 모집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돼 있고요. 일단 목소리가 이렇습니다. 창의적인 공학자가 필요한 시대인데 이런 학과 설립은 직장인 양성 발상이다. 이런 반발이 있군요. 그래서 우려 목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직 개정까지 상당한 갈등이 예고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배희정 전 의원, 이 문제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저는 이 부분은 서울대만의 문제가 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대학 교육을 어떻게 바라보고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함께 묻어있는 대학 교육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네, 사실 서울대 하면요. 대한민국의 경우에 자식에 대한 어떤 욕망의 최고봉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인데 그 자식을 서울대 안 보내고 싶다는 부모가 과연 있을까 할 정도로 욕망이 이렇게 다 뭉쳐져 있는 그런 대상이 될 텐데요. 실제로 대통령 선거 때마다 그럼 이 서울대에 대한 욕망, 우리 대학 교육의 어떤 가치, 지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습니다. 공약에 서울대 개혁은 자주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사실 서울대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서울대가 지향하는 것은 연구 중심 대학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대학이 특히 사립대를 포함해서 거의 지금은 어떻게 졸업생들을 취업시킬 것인가에 몰두하는 시대에도 적어도 최고의 대학이라는 서울대는 좀 우리의 어떤 연구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대학으로 남아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또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뭐 반도체 학과 설립에 대한 내부의 이런 어떤 갈등이랄까 진통이 바람직한 면이 오히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국민적인 공감대도 마련해 가면서 그럼 우리 대학 교육 전체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대한민국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런 데에 대한 좀 의견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학원 교수께서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학교가 산학연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시스템 반도체가 이제 우리가 메모리, 비메모리, 비메모리를 하는데요. 시스템 반도체 학과를 딱 세워놓고서 거기서 교육을 하면 뭘 하겠어요? 거기가 팹이 있습니까? 무슨 그거를 웨이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 가면은 그 반도체 연구소가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도 벌써 가보시면 삼성전자나 이 반도체 만드는 회사에서요. 그걸 만들어줘요. 그래서 거기서 해보고 나와야 여기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스템 반도체 학과 가면은 매일 반도체만 하냐? 그게 아니죠. 교양과정이 있고 자기가 들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자기가 충분히 역량을 갖고 나가는 거고. 자, 그렇다면은 거기서 이 서울대에 그냥 무조건 군대에 입대하듯이 입대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학교와 산학연이 되는 부분들은 이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특히 기술 개발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뭐 서울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저런 유의 이 산학의 그런 어떤 연계 과정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사실 이런 걸로 따지자 보면 서울대 의과대학 나서 서울대 병원 가는 것도 막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산학연이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뭐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보시고 학생이 거기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경환 변호사. 뭐 간단한 것 같은데요. 서울대 반도체학과인지 서울대 삼성 반도체학과인지 그걸 구분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학과가 일반적으로 물론 결과적으로 그 반도체를 다루는 회사가 두 군데밖에 안 돼서 삼성에 갈지는 몰라도 그 반도체학과 가장 큰 기준은 결국은 국가 경쟁력을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대학이 하나의 과를 선택을 하는데 만들어내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어떤 한 회사에 가는 문제인지 아니면 한 회사를 위해서 만드는 것인지는 별개의 문제라 보거든요. 저는 서울대학교가 한 회사를 위해서 과를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만들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다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삼성을 예를 들어 한 회사처럼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제가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설명이. 서울대 관계자가 설명을 한 건데요. 지난 3월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차례로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계약학과입니다. 이제 특정 기업과 계약을 맺어서 학과를 설치하는 건데요. 그 계약학과를 제안해 공대에서 검토 중이다. 기업들이 모두 학부에 채용 조건형 계약학과 설립을 원하고 있다.
그래서 요 얘기가 지금 진행되는 와중에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학교 내에서 뭐 찬반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미국과 중국 얘기인데요. 우리는 미국과 중국이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관계가 좀 원만히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트럼프 중국산 추가 관세 인상 돌발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으로 관세 인상하겠다고 한 거예요.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진행 중인데 막판 흔들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날짜도 바꿨어요. 10일부터 관세를 지금 10%에서 25%로 올릴 것이다. 이렇게 트윗에 글을 남깁니다. 트윗을 했어요. 대중무역에서 더 손실 안 볼 것이다. 이렇게 불만도 표시했는데 이번 주 워싱턴에서 고위급 회담 취소를 검토한다. 중국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아까도 일면 소개했지만은 중국 증시 충격을 받았습니다. 급락을 했다는 내용도 있고요. 뉴욕 증시 역시 하락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관세 25% 인상한다. 트럼프 한마디에 상하이 증시가 급락을 했다. 역시 이 내용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무역 협상이 중국 탓에 늦어진다.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관세 폭탄 던지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양보 더 얻어내려는 전략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중국 맞대응을 자제하면서 상호 존중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일단 양지열 변호사 트위터를 통해서 관세 올리겠다. 이것도 독특합니다. 참. 그것도 이제 세계 그러니까 경쟁 국가라고 유일한 경쟁 국가의 규모를 갖추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 트위터를 향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스타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원래의 협상보다는 협상을 앞두고 나서 일종의 기술로서 상대방을 흔들어 놓는 거라는 분석 그래서 나오긴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분석보다 좀 크게 봤었을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시장 경제, 자유주의 이런 것들을 할 때 미국을 모범 사례처럼 듣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사실 미국의 그동안 해왔던 일들을 봐도 자국 이익주의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자유시장이라는 것도 거기다 그냥 갖다 붙일 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경제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떤 대의 내지는 진실인 것처럼 주장하고 믿는 분들이 미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0%에서 25%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겠다라고 한 게 사실 관세를 올리려면 절차가 필요하고요. 기간이 꽤 걸릴 거 아닙니까? 유예 기간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10일이라고 못을 박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무역진흥법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정권이 가 있습니다. 관세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을 지는 품목에 대해서. 그건 벌써 이제 지정이 됐고요. 그래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분위기가 이래요. 사실 트윗에 이제 올리는 상황에서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피곤해 그러고 잠옷 입고 침대 가서 그냥 치는 게 아니고요. 사실 참모들이 다 이 스크리닝을 합니다. 해서 나가는 거고 굉장히 계산적인데요. 사실 이제 8일날 류호 부총리가 미국 가서 이제 마지막 담판을 해야 되는데 세 가지가 지금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어떻게 합의가 안 됐어요? 첫째가 이제 협상 타결 후에도 보복 관세를 하도록 하는 조항을 남겨놨고요.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이제 이행을 잘 안 할 때 일방향으로 미국이 보복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중국은 쌍방향으로 해달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일방적 관세를 하더라도 중국은 WTO에 보복 조치를 안 한다. 세 가지를 놓고서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한테 유리한 내용이네요. 유리하죠. 근데 이걸 받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전 세계 언론들이 다 미국의 압승이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성적표를 보면 미국이 지금 지고 있거든요. 작년도에 무역 적자 더 늘어났고요. 관세도 이 선거 공약 때 45% 한다는 걸 10%로 줄여놔서 사실 트럼프도 이 전쟁에서는 노획품이 전리품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상황에서 마지막 세계를 지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짜 이제 트럼프를 자극했던 것은 시진핑 주석이 그 사인하는 거를 아시아에서 오자고 와서 하자고 지금 제안한 게 트럼프를 굉장히 지금 분노케 했다는 게 워싱턴 정계의 얘기입니다. 그런 또 사인하는 장소 갖고도 약간 기분이 나빴다 이런 거네요. 오라 그랬거든요. 메모리얼 데이 그거에서 5월 29일 날 와서 하도록. 근데 그게 이제 안 됐습니다. 이게 복잡한 또 뒤에 얘기들이 좀 담겨 있군요. 자, 이번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한 이슈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미인 대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속 여성들은 올해 미국에서 열린 미인 대회 우승자들인데요. 환한 미소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엔 3대 미인 대회가 있는데요. 미스 아메리카, 미스 USA, 그리고 미스 틴 USA입니다. 올해 이 대회 우승자들이 모두 흑인 여성들이었다는데요. 인종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얼룩졌던 과거와는 달리 미국인들의 미적 기준이 달라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유류세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주유소 앞인데요.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15%였지만 7%로 바뀝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는데요.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태국 국왕입니다. 태국 국왕이 왕실 가마에 타고 있습니다. 금색 의복에 황금 가마를 타고 있는데요. 태국 짜끄리 왕조의 10번째 국왕, 왓짜릴 롱콘 국왕입니다. 태국에선 69년 만에 국왕 개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현지 시간 4일부터 6일까지 거행됐습니다. 이를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왕궁 주위로 몰려들었는데요.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 티셔츠를 입고 축하의 물결을 보였다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네, 요즘 국제뉴스를 보면 각국의 국왕에 관련된 소식이 꽤 많이 들립니다. 최근에 일본도 그렇고요, 태국도 그렇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아침엔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미인 대회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사진 속 여성들은 올해 미국에서 열린 미인 대회 우승자들인데요. 환한 미소의 드레스를 입고 있습니다. 미국엔 3대 미인 대회가 있는데요. 미스 아메리카, 미스 USA, 그리고 미스 틴 USA입니다. 올해 이 대회 우승자들이 모두 흑인 여성들이었다는데요. 인종차별과 고정관념으로 얼룩졌던 과거와는 달리 미국인들의 미적 기준이 달라졌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유류세입니다. 어제 서울의 한 주유소 앞인데요. 미리 기름을 넣으려는 차들로 붐볐습니다.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는 15%였지만 7%로 바뀝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 석유가스 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는데요. 운전자들의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질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태국 국왕입니다. 태국 국왕이 왕실 가마에 타고 있습니다. 금색 의복에 황금 가마를 타고 있는데요. 태국 짜끄리 왕조의 10번째 국왕, 왓짜릴 롱콘 국왕입니다. 태국에선 69년 만에 국왕 개관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는데요. 현지 시간 4일부터 6일까지 거행됐습니다. 이를 보기 위한 수많은 인파가 왕궁 주위로 몰려들었는데요. 태국 왕실을 상징하는 노란 티셔츠를 입고 축하의 물결을 보였다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